시간인데요. 네. 90분으로 강의했던 건데 한 30분으로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인간과 이의 공신화를 위한 메타인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전문가 특강을 위해서 공격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제 가볍게 이제 부제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 5분으로 그다음에 이제 생각의 5단계를 일깨우는 5가지 질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하이퍼파이브2의 어떤 그 기본 이제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루 5분 만의 훈련으로 생각의 5단계를 일깨우는 5가지 훈련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은 메타인지가 뭐냐라는 걸 먼저 잠깐 소개를 하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퀴즈를 드려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2개 하고 3개, 그러니까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사칙함과 가로만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쉽죠. 어떤 게 앞에 거 2개 더하고 2개 더해서 곱하면 바로 2차가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3만88로 2차가 만드는 문제를 해보면요. 제일 빨리 풀었던 사람이 학생들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15분? 그리고 오래 걸리면 10시간. 30시간도 걸렸어요. 예.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우리가 직내 문제인가? IQ의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두 번째 문제를 왜 이렇게 못 푸나라고 보면은 그 못 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메타인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좋은 애들은 내가 실패한 과정을 빨리 캐치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바로 방향전환을 하는데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실패하고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패를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나중에 가야 깨닫는데 시간은 그게 막 몇 시간씩 가기도 하고 10시간, 몇십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단순하게 그냥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메타인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생산성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몇십 프로 차이 정도가 아니라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메타인지가 뭐냐고 하면은 그냥 복잡한 얘기를 그냥 떠나서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뭐냐면은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그냥 지금 이제 학자들이 정의를 한 건데 원래 이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가 있었냐면은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사실 메타인지의 기본. 너 자신을 아는 게 이제 내 자신을 아는 게 이제 메타인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인식하는 능력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하고 이제 실천력에 따라서 네 가지 쪽의 사람이 존재해요. 뭐냐면은 메타인지도 낮고 실천력도 낮은 사람이 표준형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흐름에 소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고 돌격형이 있어요. 돌격형인 경우는 메타인지를 떨어지면서 실천력만 높은 사람, 대표적으로 진상인 사람들은 다 이겨요. 그리고 노력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그 사색성, 생각은 많고 실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제가 사실 이 세 번째 이유인데 AI 시대에 제일 돈 많이 받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실천력을 AI를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일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이제 성장형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도 좋고 실천력도 좋은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고 제가 이제 마이크로학교에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 예상이 이제 이런 유형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왜 요즘에 이게 대두가 되고 왜 중요하냐면요. AI를 지금 문제예요. 이 메타인지가 왜 요즘에 이게 대두가 되고 왜 중요하냐면요. AI를 지금 이제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도입하면서 이제 기업도 그렇고 지금 곳곳에 다 AI를 막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AI를 도입하면은 생산성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면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기업들도 AI를 도입하고 막 AX 전환하는데 근데 막상 도입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그룹은 생산성이 엄청 폭발을 하는데 나머지 그룹은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대체 뭐냐라는 게 그 하버드에서 나온 최근 이제 연구 결과인데 뭐냐면은 메타인지 차이입니다. 메타인지에 의해서 결국에는 인지 폭발을 이루기도 하고 인지 수태를 이루기도 하더라라는 게 이제 최근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게 지금 AI 시대에 인간의
그 인지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에서는 자산 양극화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하고 지금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양극화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갖느냐. 근데 이제는 정보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AI 때문에 정보는 모두가 다 이제 평등하게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AI 시대에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인지 양극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다. 그럼 인지 양극화, 그러니까 인지 후퇴와 인지 폭발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인지 후퇴를 이루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이제 그 필수적인 어떤 메인 이제 테마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메타인지가 지금 굉장히 혼용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연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책에서도 보면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분명하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메타인지를.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한 거를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의 5단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1층은 뭐냐면은 직감과 감각 우리가 그 다음에 욕망 그런 어떤 그런 원초적인 것들이 1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가 1층에서 태어나거든요. 태어나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2층 위성과 추론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돼요. 예, 확장이 되는 거죠. 2층으로. 예. 그래서 이제 1층과 2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얘기들이 벌써 뭐 많은 연구들이 돼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은 2층의 영역을 확장하는 걸 교육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믿어왔어요. 근데 AI 시대에는 이 2층이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AI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사람의 영역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결국 영역들은 3, 4, 5층인데 이 3, 4, 5층이 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메타인지를 제가 이제 세 개 층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특화 메타인지하고 일반 메타인지, 가치 성찰 메타인지로 구분을 했는데 특화 메타인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뭐냐면은 내가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메타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학자예요.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메타인지가 다 발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 잘한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서 메타인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전문가 중에서도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수학 쪽에 메타인지가 발달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특화 메타인지. 근데 수학의 메타인지는 발달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는 꽝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수학이라는 분야의 메타인지는 발달되어 있고 인간관계라는 특정 분야의 메타인지는 꽝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일반 메타인지는 뭐냐면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메타인지하고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메타인지를 우리가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층이 발달된 사람은 인간관계라든지 뭐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자기 업무에서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되는 능력이 이 4층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층, 이 3, 4층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3, 4층만 있으면 왜 안 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이비교주라든지 뭐 금융, 사기꾼 이런 사람들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3, 4층이 엄청 발달한 사람이에요. 예, 3, 4층. 왜냐하면 사기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도메인 지식도 엄청 있어야 돼요. 금융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어떤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 그 이상의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 메타인지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조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심리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3, 4층만 발달하면은 잘못하면 사이비교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교주도 굉장히 3, 4층이 발달되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5층이 필요합니다. 5층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치성찰 메타인지. 예, 자, 그래서 이 가치성찰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 가치성찰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뭐 성인 발달 이론, 그다음에 실존 심리학 등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회장님 언어를 표현하면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영성이 가치성찰 메타인지. 예, 그래서 영성지능 뭐 실존지능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냥 가치성찰 메타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놓치는 무대는 뭐냐면은 나의 메타인지가 하나님의 뜻과 이게 정말로 수직계열화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5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3, 4, 5층이 활성화가 돼야 된 사람들이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육을 통해서 뭐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2층까지 사실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메타인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2층에 그래서 박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고 뭐 이상한 전문가들도 되게 많은 이유가 메타인지는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추론의 능력이 그게 마치 메타인지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근데 혁신은 3, 4, 5층이 활성화된 사람들 통해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간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혁신가들이 바로 이제 이런 3, 4, 5층이 활성화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 중에서도 이 3층이 아닌 일반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 물론 5층이 제일 중요하고 5층이 제일 중요하고 기능적으로는 이 4층의 일반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AI 시대의 어떤 질문력이나 문제적인 능력, 비판적 사고, 검증력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이 4층이 발달해 주면 다 통합적으로 우리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게 AI 발전 단계랑 이게 서로 유사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AI가 지금 그 GPT-4 이전 시대에는 LLM 초기 시대에는 데이터 양만 많으면 AI 성능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LLM 초기 시대에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어떤 질문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마치 직관처럼 그냥 그 결과를 뱉어냈어요. 이렇게 그 승계적으로 뱉어내는 방법으로 AI가 훈련이 됐다가 그게 GPT-4에 와서 한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어떻게 했냐면 합성 추론이라는 걸 해서 GPT-4의 5원부터 이제 AI의 합성 추론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AI들은 전부 다 합성 추론으로 AI를 훈련을 해요. 그래서 AI를 누가 결론을 내면 그냥 특성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합성으로 막 COT라고 해서 합성으로 막 추론을 해가지고 답을 내요. 그래서 그 단계가 지금 현재 2층이고요. 최근에는 메타인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AI가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답변을 가지고 다시 검진을 해요. 자기 검진을 하는 그 엔진을 집어넣어서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특화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층은 거의 AI로 인해서 장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엔 또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1층의 영역을 역시 계속 장식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인간에게 남은 능력은 지금 서울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범용 메타인지하고 그런 가치 성찰, 영성능, 예, 이 부분이 결국 인간의 어떤 고유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거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넘어갔고요. 예, 넘어가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AI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지후퇴를 경험하고 있어요. AI를 쓰면서 오히려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로 계속 생성을 하고 AI로 만든 데이터들이 시장에 범람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AI가 학습을 하면은 AI 성능이 계속해서 발전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는 논란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메타인지는 수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수천적인 능력. 우리가 말하는 IQ를 두 가지로 이동지능하고 결정지능으로 분류하면은 IQ 중에서도 이동지능은 선천적인 능력이에요. 예, 근데 결정지능과 메타인지, 특히 우리가 다루는 메타인지는 후천적으로 가면은 훈련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훈련이 쉽지 않아요. 훈련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의 진화 과정은 일단 빠르고 자동적인 반응에 우리가 그 노출이 지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가 발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메타인지는 어때요?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거면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 생각한 거 맞아?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메타인지가 한 번도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실제로. 많이 그냥 메타인지 없이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메타인지가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심지어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메타인지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가 활성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진화의 역방향입니다. 이거는 너가 생각하는 걸 잠깐 멈추고 야 다시 생각해. 너가 생각하는 게 정말 맞아? 자 브레이크를 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훈련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파이터파이브는 뭐냐면은 이걸 자발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자발적이지 않더라도 훈련할 수 있는 질문세를 만들었어요. 5가지.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거, 너가 오늘 한
너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한 거야? 질문하는 왜 그랬어? 질문하는 거. 두 번째, 너가 했던 것 중에 어려웠던 부분은 뭐가 있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어? 그리고 너 스스로 한번 평가해봐. 그 다음은 어떻게? 다음 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요걸 이제 5가지 이제 질문 프레임워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5가지 질문들은 이 각자 메타이론 전문가들의 학자들의 얘기들을 중요했던 포인트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걸 5가지 질문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훈련을 하면은 메타인지가 향상이 되고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어떤 AI 시대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인간만의 고유의 핵심 영역을 이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마이크로 학교에서 지금 한 학기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의 효과가 사고 확장이 된다. 그리고 자기 평가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수가 이제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5가지 질문이 요 5층 모델에서 이제 보면은 각각의 질문을 1층에서 5층을 서로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 5가지 질문이 요 5층 모델에서 이제 보면은 각각의 질문을 1층에서 5층을 서로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 5층 모델을 수직을 통해서 요 5층 모델을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수직적인 확장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메타인지 4층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확장도 필요해요. 도메인이 다른 영역에서도 메타인지가 동일하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프로젝트용 하이퍼5 큐하고 주간 생활일정 하이퍼5 큐를 동일한 프레임으로 써요. 네, 동일하게. 질문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할 때 썼던 메타인지하고 그 다음에 생활할 때 쓰는 메타인지에 대한 질문 구조가 똑같은 질문들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메타인지는 도메인에 상관없이 다 작동이 가능한 거야라는 거를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메타인지가 전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수학으로 메타인지가 발달됐는데 인간관계에 이걸 적용해봐 라고 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이걸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메타인지는 동일하다. 인간관계에서 쓰이는 메타인지나 그다음에 수학의 어떤 대가가 이제 사용하는 메타인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 2가지를 그러니까 수평적인 확장과 수직적인 확장을 2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층 모델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인간의 성장은 이 5층 모델을 골고루 발달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5가지를 골고루 발달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5층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제 살아갈 거고 내 나의 삶의 가치가 뭔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이 바로 5층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그럼 교회용 사스는 뭐냐? 교회도 지금 보면은 그 요즘에 저도 이재철 목사님 설교 말씀 이렇게 가끔 이제 보고 그러는데 교회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 맹목적이고 목사님이 마치 신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교회들도 제법 있거나 아니면은 성도가 그냥 거꾸로 이제 반대라는 자기의 머리가 이제 또 성도들이 자기 머리가 커가지고 또 목사를 무시하는 또 이런 이렇게 교회마다 이제 성향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스 모델은 뭐냐면은 성도의 성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인 훈련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뭐냐면은 반드시 이게 조직이 있어야 돼요. 셀 모임,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그 다음에 구역,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셀 모임 할 때 이 하이퍼5Q의 질문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걸로 갈게요. 당진 동일교회 걸로. 오, 맞다.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야 오늘 아박사한테 한국 얼마나 하거든요. 업그레이드 봤어요. 왜 그랬어? 업그레이드. 에코 조사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당진 동일교회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교회 그러니까 교회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지금 있는 거는 그냥 뭐 그 뭐죠 있는 게 있어봐야 그냥 교인들 명부들하고 뭐 그냥 뭐 성경이나 찬송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뭐 아니면 뭐 설교 같은 거 거기에 같이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하려는 건 뭐냐면은 교인 돌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동일교회 같은 경우 돌봄이 되게 중요한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교회 운영하고 교인 돌봄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운영과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세번역부터 예, 소그룹, 교육, 봉사, 상담, 신방까지 그 이력을 연결하는 관계성을 만들어줘요. 관계 연속성을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걸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간 생활과 그걸 서로 연결하는 거를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 교회들은 보면은 그냥 출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성장되는지 외형적인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삶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재철 목사님이 제일 그 최근 이제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의 문제가 교회는 예배당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이고 그래서 결국 예배당은 자기 자신이고 이게 생활과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보면은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문제도 받고 생활은 그냥 격하는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하고 삶을 연결할 거냐. 그래서 이 학교 프로젝트가 그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 같은 경우 부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또 인수인계가 또 되고 성도들에 대한 파악들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은 그 인수인계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새로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예, 바뀌어도 새로 오더라도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의 상황. 예,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교인 아이도 이제 자기의 어떤 신앙 여정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이 그냥 막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 성찰이나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셀 모임 있고 그리고 이제 365일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65일 성경 읽기로 하이퍼파이브를 기록할 거야. 지금은 그냥 내가 읽었다라고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하이퍼파이브로 하루에 5분 동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삶에 예, 큐티처럼 적용하는 거예요. 예, 적용을 하는 기록을 남기거나 또는 셀 모임에서는 셀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누잖아요. 그럼 그걸 일주일 동안 이제 하이퍼파이브로 이제 기록을 한 걸 가지고 이제 그 셀에서 이제 서로 모임할 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목사님들은 그 교인들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게 어렵고 현재 현실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거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로우 데이터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그거를 분석도 해주는 것들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이 있어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계속 하고 나가는 거죠. 네, 성도도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365일 읽고 이제 뭐 자기 전에 하이퍼파이브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앱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5분이면 돼요. 예, 5분. 길게 안 해요. 예, 잠깐 간단하게. 예,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모바일 앱을 쓰고 이제 거기 그 당직교회는 신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사. 그래서 이제 교사도 학생들한테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야, 너 기록해와. 그 다음 주에 그 내용까지 같이 나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서로 나눔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도 거기에서 다 수집이 돼요. 성도들의 기도나 이런 어려움도 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디 부분에 어느 셀에 어디 부분에 덕목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 목사님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영성훈련 도구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평가도 거기 하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영성훈련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고 또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설교하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해보고 기록하면서 메타인지 훈련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내가 삶에서 그거를 기록하고 또 점검하고 또 그렇게 이런 구조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면 성장하는 거예요. 핵심.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성도의 현상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보면 하이퍼파이브를 셀에 지금 그
속해서 하이퍼파이브를 잘 기록하는 성도들이 몇 명 있고, 그걸 기록하지 않은, 아예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끄내기 신자,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65일을 뭐 매일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도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신앙적인 어떤 뭐 가치 평가는 아니지만은 현황들을 목사님 입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AI가 또 정리해서 정리를 해서 또 알려주고. 그것들을 다 보여주고, 예. 그렇게 구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예배 자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여기 이제 예배에 다 포함이 되지만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네, 이런 이제 운영한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권한이 설정이 돼 있어서 뭐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셀 유저만 알 수 있고 우리 셀 조국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만 알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른 데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쓰게 되면 개인정보가 워낙 많이 맞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보안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세가족부터 해서 어떤 공동체 양육, 사역, 돌봄까지가 통합으로 일어나는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 5분만 기록하자는 거예요. 예. 5분만 기록을 해서 5분의 기록으로 생각의 5단계를 깨우는 5가지 질문으로 이제 결국에 이 5단계 아까 전에 그 최 5층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이제 그게 적합한지 이거를 점검하는 이제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려우면 이제 성도들이 기록을 안 해요. 네, 그래서 5분, 예, 5분만. 왜냐하면 이 5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메타인지가 평생 동안 한 번도 활성화 안 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5분만의 질문으로도 그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어르신들은 요 휴대폰으로 입력하고 이런 게 좀 힘드니까 어려울 수 있겠죠. 예. 뭐 이제는 뭐좀 나중에 워크북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이거를 한 걸 찍어서도 요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른들은 워크북으로 해도 돼요. 꼭 이거를 앱으로 안 하고 워크북을 교회용 워크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셀 모임 워크북 이런 식으로 해서 워크북에다가 기록하고 그걸로 해도 돼요.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설교 말씀 듣고 파이브큐로 자기 성찰하고 그다음에 AI로 또 때로는 그걸 정리도 하고 리더가 피드백을 해줘요. 예,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나눔과 실천, 다음은 그리고 목사님은 이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교인들의 상황. 예, 그게 이제 핵심이죠. 제가 이제 목사님을 하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도 한 1000명 넘는 교회인데도 다 손으로 써요. 네. 모든 게 다 손으로 쓰고, 아, 예, 뭐 출석일수도 다 손으로 써서 손으로 종이로 낸 거 다 걷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 그래서 앱 하나로 묵상이나 신성 공동체를 다 한꺼번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묵상, 5Q, 기도 강사, 뭐 주보, 공지, 교육 신청을 한 앱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개인 기록은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우리가 보안 처리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앱 안에 네. 뭐 나만 볼 수 있는 기록도 저장해 네, 놓은 것도 네, 있고 아,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순정이나 교사는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멤버들이 이제 했던 것들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주간에 같이 모여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예, 서로 피드백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전체가 수직계열화가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수직계열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어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교회 전체가 수직계열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통계 정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목사님이 다 볼 수가 있고. 예. 그래도 지금 설교 딱 끝나면 저희는 이제 초등부 예배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전 세대 예배라고 해서 9시에 똑같이 드리거든요. 아, 그 네.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거를 바로 요약해서 질문 한 3-4개 정도 만들어서 초등부 네. 셀모임 하는데 이제 바로 그거 네. 내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마치 이런 식으로. 네, 요게 있으면 이제 예, 맞아요. 뭐 더 편하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의 성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성장할 때, 당신 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나가다가 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여정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상담하다 그럴 때 이제 훨씬 이제 도움이 되겠죠. 유튜브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여기에 인앱을 해서 그 요약 정리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 녹음을 해가지고 네. 제가 알려드린 녹음해가지고 그럴 경우 할수 있어요. AI에 넣어가지고 네. 요약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로 네. 질문 만들고 그렇게. 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앱을 개발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교회부터 변화하잖아요. 교회부터 몇 차례인지 훈련이 되고 결국에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이 사람의 일상에서도 이 몇 차례인지 훈련을 결국 일상의 어떤 영역으로까지 확장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가 커지면 부서별로는 돌아가도 그게 연계가 또 잘 안 되는 그쵸. 그런 게 있어서. 네, 이걸 보면 맥락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전체 맥락이 부서별 맥락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제가 기업용 사스도 결국 이 개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교회 사업의 모체잖아요. 그래서 되게 당진 동일교회를 샘플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당진 동일교회를 샘플을 잘 만들어서 만약에 지금 뭐 계약한 액수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이건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랑 상관없이. 예, 그래서 그냥 그거를 굳이 돈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개발을 차라리 하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